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 해설론 10주차 강의입니다. 동영상 강의가 9주차까지 8주차까지 올라갔고요. 9주차는 시험 기간이었고 10주차 강의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10주차. 오늘은 지금 어저께까지가 시험 기간이었고 오늘 4월 11일 금요일 오후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굉장히 바빴죠. 여러분들 성적을 다 내고 발표 관련 시험지 문항도 채점 문항도 수정을 했고, 그래서 아마 대면 수업 시간에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성적은 그때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으로 앱으로 출결 앱인가요? 거기에 보면 시험주 말고 시험 직전 주까지가 출결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여러분들의 리포트 제출, 미제출만 고려를 해서 그걸만 갖고 출석을 확인을 했습니다. 각자 확인을 해보시고 문제가 있는 경우는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없죠. 여러분이 리포트를 냈는지 안 냈는지는 도어상에서 체크가 가능할 거고 그거에 따라 출결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범용 교수의 과목은 출석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의 과제는 출석 확인용이니까 제 시간에 내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건 각자의 선택이고.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91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교하는 것까지 설명을 했고요. 지금 이게 다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포함이 됩니다. 전달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열정적이어야 한다. 근데 이거는 자원 해설가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열정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비리비리하고 힘없이 하는 사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활기가 넘치게 하는 사람, 그거는 특히 자원 해설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원 해설을 듣다 보면 그렇지 못한 해설가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열정적이어야 한다고. 둘째, 다양하게 해보라. 이 얘기는 정형적인 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생동감 있고 강렬하고 몰아붙이는, 그래서 뭐죠? 다음은 어떻게 가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거죠? 뭐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또는 부드럽게 해요. 장소나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광주의 5.18 묘지라든가 국립현충원 같은 경우요, 그럴 때는 다소 조용하고 부드럽게 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또 서울에 있는 서대문 형문소 같은 경우도 그런 쪽으로 하는 게 훨씬, 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장소를 선택하시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게 발랄한 게 좋으냐, 때로는 침착한 게 좋으냐 선택을 할 필요가 있죠. 또는 여기서는 단순하게 풋풋하게 전환시켜 보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렬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제 강의가 가끔은 그렇거든요. 한번 업 하면 내려오질 못하고 계속 가는 경향이 있어요.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또 계속 다운되는 거, 그럼 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양하게 대학에서 이 교수님 저 교수님 뭐 수업들을 많이 들을 겁니다. 그죠? 그럴 때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를 한 번쯤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죠. 세 번째, 스스로 확신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확신을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신이 없으면 목소리가 작아지죠. 대책 안 쓰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가끔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원 해설을 하다 보면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모르는 걸 질문할 경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박사과정을 하면서 수업을 할 때 질문들을 한단 말이에요, 교수님한테. 그러면 교수님들이 가끔 이런 대답을, 그거 굉장히 좋은 질문이다. 대체로 그 좋은 질문은 어떤 경우냐면 그 교수님이 대답할 수 없는 걸 물어봤을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건 나도 생각하지 못한 점인데 네가 그걸 지적을 했네. 그건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내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답을 주겠다. 아니면 다음 시간까지 답을 주겠다. 그리고 그렇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반면에 대학에서 수업 들을 때 보면 우리 대학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다닐 때는요. 그런 거 질문하면 궁금해서 물어보면 교수님 쓸데없는 거 물어보고 가르쳐주는 건 안 배우고 고등학교 때도 그랬거든요.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야 그건 시험에 안 나와. 왜 그렇게 쓸데없는 시키는 것만 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요 모양이 되는 거예요. 교수가 생각지도 못한 점.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스스로 확신을 느껴야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원 해설을 전 분야, 영국 같은 경우 전 분야를 하는 게 최고의 경지라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그 전 분야를 한다는 생각을 하면 힘들어져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지역에 관한, 그 장소에 관한 거는 확실하게 조사도 하고 지금 6명씩이나 되잖아요. 발표 그걸 하시면서 형식에도 구애를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형식이 있어야 돼. 파워포인트도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눠서 해도 되고요. 연극 형식으로 해도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어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해보는 것과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건 다릅니다. 하다가 여러분 표현대로 폭망해도 그 자체가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눈을 마주쳐라. 그래서 청중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중요하다. 눈빛을 통하여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 예, 수업 시간에 저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고요. 하면서 질문도 하고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제 성격적인 면도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즉 나의 고객들의 반응을 보고요. 반응이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나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연적으로 설명을 한다든가 하죠. 또 도저히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그러면 저는 거기서 수업 끝! 오늘은 일찍 끝냅니다. 라고 끝을 냅니다. 그거는 바꿔 말하면 최소한 제 과목에 관한 한 제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자신이 없으면 과목을 개설할 수가 없겠죠. 바꿔 말하면 자신과 열정적이고 자신이 있을 때는 앞에서 말한 빠르기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생동감 있게도 할 수 있고요. 때로는 조용조용 설득하는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러려면 눈을 마주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반응을 봐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렵지만 막상 하고 나면 여러분 선배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어요. 이번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자원해설가, 현직에 있는 자원해설가의 경험을 보지 못하는 게 다소 어렵게 안타깝긴 합니다만 상황이 상황이만큼,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해보면 얻는 게 많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조원들끼리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요. 5째, 몸짓을 활용하라. 아까도 그랬죠. 생동감 있게 하거나 다소곳하게 하는 거나 다르죠. 혼자서 그냥,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쓰지 않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가 강의를 못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파워포인트를 쓰면 자꾸 그것만 읽게 되더라고요. 학생들 관찰도 안 하고, 그리고
1년 했어요. 한 학기하고 둘째 학기도 했었던 것 같거든요. 제 스스로가 수업 시간 전에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미리 그래도 시부터 보고 가서 강의하는 거랑 허겁지겁 들어가서 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옛날 거하고 계속 써먹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파워포인트를 없앴죠. 됐죠? 그래서 지적질도 하고 몸짓도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 때로는 판서도 하고요. 판서도 사실은 잘 안 하지요.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제 글씨를 제가 못 알아봐요. 워낙 악필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림은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림 그리는 것도 사실은 잘 안 했어요. 말로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도울 김용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 나오고 불교도 연구하고 거의 천재죠. 고대 교수였고 머리 빡빡. 그 사람이 한동안 전국적인 강의를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근데 텔레비에서도 노자도 강의하고 뭐 종교도 강의하고 다방면에 하여튼 철학적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강의를 인터넷으로 EBS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하시면서 칠판에다 화이트보드에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저밖에 안 찍어요. 그런데도 빨려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걸 써먹으면 되겠다. 글씨 안 써도 되죠. 글씨도 막 쓰는데 그 글씨도 사실 알아보기 힘들어요. 저는 더하지만 내가 내 걸 못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몸짓, 손짓, 표정 어떻게 보면 액터예요. 배우예요. 배우. 그 짧은 시간은 이 청중을 확 나한테 몰입을 시켜야 되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여섯째, 자연스럽고 친절하면서 즐거워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즐거워하는 거예요. 재밌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제 얘기만 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수업이 재밌거든요. 수업이 재밌어요. 인터넷 강의하면 막 짜증이 나는데 강의실에서 하는 수업은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열정적이 되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계절 학기를 2과목이나 오픈을 했죠. 왜냐하면 지난 학기에 코로나로 계절 학기 개설할 생각도 안 했어요. 인터넷으로 하는 것만 생각을 하니까 못하겠더라고 그거는. 근데 이번 학기에는 계절 학기 방학 때 수업 안 하고 있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수업이 나를 살아있게 만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방학 때보다 개강하고가 좋아요. 재밌어요. 다음에 7째, 상황에 맞춰서 빠르기를 아까 얘기한 건 똑같죠. 빠르게도 하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부석사 같은 경우 부석사 안양로에 올라가면 많은 선인들이 쓴 시가 지붕 밑에 천막에 걸려 있어요. 그런 시를 읽을 때는 내용에 따라서 빨리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서 그거에 관한 설명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아직 한 분도 자원해설가를 여러 분을 경험을 해보지만 그런 거를 해설해 주시는 분은 못 봤습니다. 아직 지금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자원해설가가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냥 틀에 박힌 판에 박힌 해설이에요. 무슨 왕 몇 년에 만들어졌고 무슨 왕 몇 년에 증축을 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똑같은 얘기만 하거든요. 그건 프로페셔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자신이 전문가라면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자랄까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대박이죠. 대박이죠.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 열정적이고 자신 있게. 그리고 자신 있으려면 네가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관광자원 해설의 기대 효과. 이거는 효과서적인 얘기예요. 기대 효과. 일단 교육적 효과. 책을 읽어가면서 합시다. 여러분 교재 93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일탈과 오락이 주된 요소인 관광 행위 중 해설 프로그램은 지식 정보의 습득과 이해가 가능하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저는 그렇게
관광하면 노는 거라고 가르친다면 관광은 노는 거. 근데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해설의 맨 윗단계가 자아실현의 욕구, 세분화하면 심미적 욕구, 지적 욕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는 것도 지쳐요. 젊었을 때 날마다 뭐라고 그래? 클럽에 간다고 칩시다. 처음에는 미친 듯이 놀죠. 근데 1년 12달 가보세요. 재미가 없어져요. 똑같은 일을 하면. 그러니까 자원해설은 한 단계, 한 차원 위의 관광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초짜 관광, 처음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거 들을 시간 없어요. 노느라고, 뭐 하느라 사진 찍느라고, 술 마시느라고, 바쁘게 가야 되는 거, 다음 장소로 또 가야 되느라고. 근데 여행 다녀본 경험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 나이가 또 어느 정도 든 사람, 또는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올라온 사람들은 자원해설에 흥미를 갖죠. 그래서 자원해설이 유망화되는 게 어차피 경제 수준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 온 국민의 경제 수준이 다 올라가지는 않아요. 특정 계층의 경제 수준만 올라가겠죠. 지금도 1년 내내 여행을 못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은 계속 다녀요. 요즘 명품 소비가 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울렛이나 백화점 명품관은 줄 서야 들어간대요. 지금 이 경기가 안 좋고 코로나 사태인데도.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지금쯤 벌써 2번 정도는 해외여행을 갔다 왔을 텐데 이 망할 놈의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쓸 돈 거기다 쓰는 거죠. 받고 또 심지어는 목적지 없는 비행, 김해공항에서 뿡 떠서 삑 돌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양쪽에 창가에 앉은 사람은 밖이라도 좀 보지, 낮게 고도를 낮춰서 뜬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운데 앉은 사람 안 보여요. 근데 그 상품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수분 만에 마감. 그게 관광이에요. 미치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미치겠어요. 어디 가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지금 노는 게 아니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오죽하면 지난번 3학년 시험 시간에 학회장한테 그랬거든요. 야, 이 새끼야, 우리 답사 가자! 그러고. 가고 싶죠. 내년에는 갈 수 있을 것도 같아요. 희망사항이지만. 가고 싶어요. 자,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쪼잔한 일탈과 오락의 상태에서 어느 단계는 확 올라간다는 거죠. 지적 욕구에 대한 갈증, 갈망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걸 도와주고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구? 자원해설가. 여러분들이 지역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제주도 가면 빼놓지 않고 먹는 게 돈베고기거든요. 돈베고기. 돈베고기가 뭔데요? 그냥 삶은 돼지 수육이에요. 돼지 수육. 근데 돈베고기래요. 왜? 돈베가 제주도 말로 사투리로 도마, 칼질하는 도마란 얘기예요. 그게 해설이에요. 그러니까 자원해설은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의 유래를 얘기할 수 있죠. 커피의 유래를. 왜 모카 커피냐? 아라비아 반도의 모카라는 항구에서 이 커피 교육이 제일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모카 커피예요. 그 얘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잡스러운 지식이 많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책 한 권씩만 보면 돼요. 뭐 외워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짧은 시간에 짤막하게. 그러면서 나의 전문 분야를 하나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읽어줄게요. 관광 자원의 대부분이 상징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서 일반 관광객의 경우 혼자서
모든 관광 자원과 그 환경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구하고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예, 쉽게 말하면 피상적인 관광을 한다는 거죠. 수박 겉핥기식의 관광 씩 보고 오는 거죠. 그러면 어디나 그 산이 그 산이고 어디나 그 강이 그 강이죠. 어느 바다나 그 바다가 그 바다고 재미가 없는 거죠. 그 단계에서 나오는 게 이 자원해설이라는 거예요. 뭔가 그 경험을 중간고사에서 출제 풍요롭게 해주는 거예요. 풍요로운 거 쉽게 많이 맛있는 거 많이 먹어도 풍요로워질 수 있고요. 배가 빵빵해지겠죠. 새로운 지식을 많이 집어넣어도 풍요로워질 수 있죠. 지적 풍요로움이요. 갈등을 해소시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갈구증. 참 멋진 직업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좋았습니다. 뭐 그런 거 한마디 해주면 괜찮아진다는 얘기죠. 자, 이 밑에 있는 내용은 읽어보세요. 읽어보라는 건 읽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인식 및 태도 변화에 관한 기대 효과. 여기 보면 여러분 94페이지죠. 교육의 목적이 태도와 가치를 새롭게 변화시켜 새로운 행동을 형성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초등학교 1학년들이죠.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러는데요. 학교 가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어색한 거예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놀는 게 안 돼가지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친구와 같이 올 태도, 그리고 왜 함께 할 때는 뭘 해야 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다 할 수 없다면 기타 등등 그런 걸 가르치는 거죠. 즉 자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자원의 보호 관리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고 자원 관리를 위한 우호적 태도로의 태도 변화. 그 전까지는 그냥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상사화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가을 되면 상사화 이랬어요. 우리말 생물학적은 꽃무릇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왜 상사화냐면 대부분 잎이 피고 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꽃이 피거든요. 상사화는요, 꽃이 핀 다음에 꽃이 져야만 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잎과 꽃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꽃이 져야 잎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래서 항상 서로를 그리워한다고 그래서 상사병 걸린다고 그러죠. 상사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 전까지는 별거 아니었는데 그게 듣는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는 나이 든 사람의 뜻은 어렴풋하게 첫사랑의 추억도 일으켜 줄 수 있고요. 또 젊은 사람들 할 때는 앞으로 다가올 나의 배필, 나의 연인, 나의 여친, 나의 남친에 관한 그런 상상도 하게 할 수 있고요. 정신적으로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인식 및 태도 변화에 관한 기대 효과라고 할 수 있죠. 자, 사회적 측면의 기대 효과, 사회교육으로서의 기대 효과. 이건 뭐냐면 사회교육이라 써 있어요. 다른 법률에 의한 학교 교육을 제외한 국민의 평생 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으로 학교 교육에서 배울 수 없었던 것을 배움으로 자신을 개발하는 교육, 즉 대안적 교육 기회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 짜증나죠? 자, 쉽게 말하면 그거야. 현장학습이라는 거죠.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것과 거기서 보면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거 자원이 주는 가치를 새롭게 인식을 하는 거죠. 또 거기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지죠. 그 여행으로 인해서 그 해설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럼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교육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더 전문적인 해설도 하지만 또 내가 선호하는 고객층을 만들 수 있어요. 나는 초등학생 전문 해설가가 되겠다. 아니, 난 청소년을 위주로 하는 해설가가 되겠다. 아니, 나는 중장년층을 위주로 하는 해설가가 되겠다. 세분화해서 나갈 게 많아요.
점점 세분화되는, 처음에야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걸 연습을 하겠죠. 근데 하다 보면 내가 어느 층하고 가장 맞는지 내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런 층, 예를 들면 중장년층이라고 하면 중장년층에 대한 조금의 공부를 좀 해보고 그들이 느끼는 성취감, 때론 외로움, 기타 등등, 또 아니면 초등학생, 청소년층에 느끼는 그런 것에 관해서, 그럼 그 분야를 세분화하면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자원해설 광학자원해설론 10주차 첫 번째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